전격시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진영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이해운 전 의원을 파격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선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며 이 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에게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고요.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대 특검 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인데 품격 토론에서 연말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그리고 특별보좌관 등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는데 내년 1월 2일에 공식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출신의 이해운 전 의원을 깜짝 발탁했어요. 네, 이제 이해운 후보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등에서 3선 의원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맞붙었던 김문수 후보의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냈고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인사죠. 네. 경제학 박사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을 했고요. 예. 이전 의원 지난해 4월 총선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 성동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예. 현재도 사실 지금 여기 당협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도 맡았었는데 경제 예산 분야 전문가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고민해온 내 입장과 똑같다며 이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의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속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장관급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전 의원 역시 보수정당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인사고요.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민주당 육선 조정식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이 이촉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 인사 발표가 나니까 정치권이 크게 지금 술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권에서도 이제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예 지금 이 후보자를 해당 행위했다고 제명했잖아요. 예,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사 발표 직후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이제 서면으로 열었는데요.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 후보자를 전격 제명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장관직을 시켜준다고 하느냐, 모렴치한 정치 행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격한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도리어 이 같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통령의 통합 의지에 제명으로 화답하는 꼴이라면서 한심하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네. 다만 이 여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모욕감이 드는 인사다, 이 내란 옹호자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냐, 이런 비난글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뒤통수를 때리지 말고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 이런 강성 당원들의 요구도 나왔는데 네네. 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우리가 윤석열이다를 외친 이 후보자 지금 행적을 거론하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당한 공방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각각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죠. 예, 국민의힘은 이 여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물타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의혹은 제외하고 뜬금없이 신천지 관련 수사는 포함시켰다면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협상하는 척하다가 무산시키려 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개혁신당과 함께 발의한 특검법을 이제 내일이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더 넓은 수사와 공평한 방식으로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통일뿐만 아니라 신천지 같은 이런 다른 종교도 정교 유착, 이런 실체를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특정 단어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상의 여지는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이제 폭로전에서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인데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게 원래 의혹이 제기됐었던 건데 다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요. 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 과거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한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은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이 동작구의회 부의장목 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200만 원 넘게 사적으로 쓴 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시 김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구 갑 재선 의원이었고요. 김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어제 또 고발장이 새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네. 이 고발인은 전직 보좌진의 재반박과 또 새롭게 공개된 녹취 등을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고발은 김 원내대표가 이 장남의 국정원 업무를 의원실에 부탁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이 수사해온 서울 동작경찰서가 맡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했다고 밝힌 게 내일이잖아요, 시점이.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말 사이 김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별 크게 이제 반응이 없다가 네. 워낙 이제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는 건데요.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은 자고 일어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민주당에서도 지난 26일이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 측근들 뭐 주변에서는 사실상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좀 해석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당내에서는 어쨌든 이 김 원내대표가 좀 스스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2차 종합특검이라든지 사법개혁 법안 같은 주요 현안과 또 지방선거를 5달 앞둔 상황에서 이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당 전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제죠. 김범선 쿠팡 의장이 처음으로 사과를 했어요. 예. 김 의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또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사과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돌이켜보면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 의장은 사과라는 단어를 8차례 반복하면서 쇄신 의지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유출된 고객 정보는 3,000건이고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쿠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자체조사 결과의 내용을 또 되풀이한 겁니다. 예. 또 유출 정보를 100% 회수했다면서 이 회수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썼는데 수사 대상인 쿠팡이 자체 조사를 벌인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협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과문에는 구체적인 보상안은 빠졌고요.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대상과 규모, 실행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도자료로 사과문을 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과는 했는데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내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는 안 나오겠다는 거죠. 예, 지금 김범석 의장이 정작 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자리인 국회 청문회에는 이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틀간 6개 국회 상임위가 함께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여는데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그리고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김범석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이 해외 일정 이유로 이제 불출석을 하겠다고 했고요. 네. 강한승 전 대표는 개인정보 사고 전에 쿠팡에서 사직했고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국회 현안 질의와 또 지난 17일 청문회에 이어서 이번 연석 청문회마저 좀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제도를 활용하겠다 이런 건데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오늘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주기 행사가 진행되죠. 예, 먼저 떠나간 고인들의 넋을 기리는 일주기 추모식이 유가족 협의회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어제는 이제 참사 일주기 하루 앞두고 유가족 협의회 주도로 여러 추모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유가족들은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참사 진상이 규명되고 시민들 기억 속에서 참사가 잊히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추모식은 오전 10시 1분간 추모 사이렌을 시작으로 3대 종교 위령제, 또 집으로 오는 길이라는 주제의 추모 공연 등이 1시간 가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죠. 예,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오늘 보도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전날 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서해상공에 설정된 비행 궤도에 따라서 비행해서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격 대응 태세와 전투 능력을 검열하고 또 이 명중 타격 신뢰성을 점검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 정세 국면에서의 책임적 자위권 행사라면서 전쟁 억제력 행사다 이렇게 김 위원장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전날 오전 8시께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고요. 네네. 이 군 관계자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비가 내리고 있는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수도권 고속도로 빗길 돌발 구간 수도권 제1수단선 판교에서 구리 쪽입니다. 퇴계원 진출로 1차로가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계양에서 장수, 시흥부터 안현 분기점 쪽으로 벌써 9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구리 쪽도 소래터널에서 송내 사이와 더 가서는 남양주에서 토평 구간 크게 답답하고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호수와 가까운 남춘천에서 화도 사이 안개가 짙은 가운데 화도 부근으로 사고 노처리 중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금토 분기점과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부산 방향은 오산에서 남사 진위 사이로 일찍부터 빗길 출근 정체 굳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세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크리스마스 이후에 미국 증시가 큰 변동이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미국 증시가 큰 변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연말이라서 거래가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계속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S&P 500은 지난 금요일 보합권에서 머무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달로 보면은 주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방향성 자체는 계속 상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경기 둔화보다는 회복세에 있다. 이렇게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기업 전망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거래량 감소로 변동성 자체는 낮아졌지만 투자자들은 굳이 포지션을 줄일 요인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 증시는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와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나스닥은 0.1%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 네. 중소형지 지수인 러셀 2000만 0.5%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산타랠리란 말이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자, 산타랠리를 왜 주목해야 할까요? 예, 통상 연말 5거래일 그리고 연초 첫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해당 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된 건데요. 퀀트적으로 보면 산타랠리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해 1월의 평균 수익률은 평균 1.4% 상승을 하고요. 네네. 연간으로 보면 10% 이상 상승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적인 데이터들이 투자 심리를
강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 2026년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들이 아주 좋아요. 예, 월스트리트 마켓 전망에 따르면 도이체방크가 가장 높은 지수 수익률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현 지수 대비 16%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여기는 6%의 지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에서 16% 정도 내년 연말에 오를 거다.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산타랠리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수익률이 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좋아지는 걸까요? 제가 가끔 퀀트로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통계적인 데이터로 확률이 높은 방향을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타랠리가 만약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1월 수익률도 좋고 1년의 지수 수익률도 10%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퀀트는 반복적으로 확률이 높은 방향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산타랠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1월은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들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까요? 월가에서는 우선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상업적 활용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현재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해볼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오히려 AI 랠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기회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윅스가 실적 개선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AI 반도체 영역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 비중 확대보다는 대안 종목으로 브로드컴에 대한 기회가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경쟁 심화 그리고 수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AI 인프라와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 블룸 에너지도 핵심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존지 효율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고 2027년 주당 순이익이 3달러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과거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물품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쌀이었을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는 자동차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것들이 움직였을 겁니다. 지금 미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핫한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AI 인프라와 관련한 종목들에 자금을 묻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프라 자체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업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GPU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인프라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면서 마감을 했어요.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수급 쏠림이 몰리면서 지수는 올랐지만 오른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네. 그런데 D램 값이 일주일 동안 13%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자체 GPU를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반도체 관련한 호재가 쏟아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5.31% 오르면서 11만 7천 원을 기록했고요. 이 영향으로 코스피는 0.51% 오른 4,129포인트, 코스닥은 0.49% 오른 91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부터 투자 경고가 해제되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투자 경고 해제 요건보다 종가가 1,000원 높게 끝나면서 투자 경고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요일 장 마감 후에 한국거래소에서 세칙 개정이 나왔습니다. 네. 각 시장의 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이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하는 것으로 좀 변경을 하고요. 네네. 시가총액 상위 100위 안쪽에 있는 대형주는 지정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시총 상위 100위 종목들은 오늘부터 바로 투자 경고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투자 경고 해제와 함께 반도체 기업들의 내년 이익을 전망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예, 최근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HBM 가격이 마치 금값처럼 치솟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기존 고객사와의 HBM3E 12단
이 공급 재계약을 할 때 50%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원래 칩 한 개당 가격이 $300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 재계약한 기업들이 $500대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HBM3E의 가격이 다음 세대인 HBM4까지 가격이 오른 겁니다. HBM 가격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동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최근 2차 전지 종목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LG에너지 솔루션에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 포드와 9조 6천억 규모 계약이 해지가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Y 3조 9천억 규모의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3조 5천억에 달하는 계약이 해지가 된 건데요. 네네.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난 해 매출액이 25조 6,200억이었으니까 네네. 일주일 만에 지난해 매출의 절반이 넘는 규모가 해지가 돼버린 겁니다. 네네. 2차 전지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2차 전지 업황이 우려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LG에너지 솔루션 이야기입니다. 혼다와 합작한 미국의 공장 자산을 매각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 4조 원 수준의 유동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으로서는 좀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산업적으로는 생산 능력을 스스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면 과세 기준일이 지났는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이 과세 기준일이었고요. 배당과 관련한 내용도 있어서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 연말마다 매도가 나오는 시기가 이제는 다 지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올해도 2영업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영업일부터 내년 5영업일까지는 평균 상승률이 코스피가 1.93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수에 베팅하셔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29일 오늘 주식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0.25%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영업일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들이 이제 다 나와서 남은 이틀 시장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특히 반도체 쪽 관련 좋은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서 관련 섹터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이 안정권에 진입했는데 오늘 환율은 어떨까요? 예, 환율이 전일 대비 0.34% 하락한 1,44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환율로 인해서 투자 종목 선정이 좀 용이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형 수출주의 경우에는 고환율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내수 기업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최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월요일 날씨 정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출근길 비가 오고 있죠? 네,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밖의 중부지방, 오전에 전북과 경북 지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나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내릴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2에서 7, 강원 내륙에는 1에서 5, 경기 북동부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시간당 1cm씩 많은 눈이 쏟아져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비나 눈 소식이 없는 강원 동해안과 남부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 부산, 울산, 일부 경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추위는 잠시 쉬어가는데 불청객인 미세먼지 소식이 있어요. 네, 오늘은 국내 미세먼지에다 국외의 미세먼지까지 날아와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광주와
강원과 전북, 대구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네. 이 강원 영동과 전남 경북은 늦은 오후부터 이 부산과 울산, 경남과 제주도는 밤에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특히 수도권과 충청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도 한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비가 오고 나면 연말연시에 다시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 세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상 3.7도로 평년 기온을 9도 정도나 웃돌았고 한낮 기온도 8도로 평년보다 6도 정도나 높겠는데요. 이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고 이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칠 때도 있겠습니다. 네. 이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 등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8도까지 아. 뚝 떨어지겠고요. 네. 이 새해 첫날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해 더욱 추워지겠습니다. 아, 올해 마지막 날 그리고 2026년 새해 첫날 다 춥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신 박수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네. 자, 어제 장차관급 인사 모두가 놀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해운 네. 전 의원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인데요. 네. 아, 의원님 인사 발표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 저도 역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실용이라고 하는 그 의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죠. 예. 네. 예, 근데 같은 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해운 후보자를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 지금 제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 뭐 이유가를 하지만 사실 인사 발표 때까지 지금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의 서울 중성동을 현역 당협위원장이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의 당협위원장, 현직인 당협위원장을 요직에 앉힌 건데 네.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해당 행위라고 하면서 제명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가 지금 그 대한민국이 이제 12.3 불법 비상계엄과 뭐 이런 과정,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여러 가지 양극화의 길로 들어서 있잖아요. 네. 정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이게 만국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이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통합과 실용으로 새로운 정부를 또 열어내면서 네. 국민에게 희망도 드리고요.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무엇이든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대통령끼리 있지 않았겠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국정의 어떤 의지를 밝히고 또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그런 어떤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를 제명으로 맞받은 것 이것이 우리 현 주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네. 예, 다음에 이제 그 실용이라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해 보면 네네. 대통령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들 이런 조치들을 지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왜 두려움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서 네.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어떤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내부의 레드팀 같은 이러한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네. 다만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놀라움과
또 다른 야당들에서는 뭐 어떤 청문회 등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벼르고 있지만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그 이해훈 지명자가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수 경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재정적 확장 기조를 어떻게 맞춰갈 거냐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동안에 본인이 윤석열을 옹호했던 발언과 처신이 있었는데 예예. 이 부분이 본인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그다음에 당의 원외위원장으로서 당의 분위기를 따라간 적은 있지만 탄핵도 계엄의 결과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이 청문회에서 어쨌든 이 부분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도 네네. 이것을 대통령이 지명 인사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옹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국민과 함께 더 날카롭게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어떤 청문회에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문회까지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근데 예. 이제 당 안에서 사실 네. 이번 인사를 놓고 좀 충격적이다. 이게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네. 지금 여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 반발하는 분위기가 더 강도 높게 지금 감지가 되거든요. 뭐 네, 모욕감이 그렇습니다. 드는 인사다. 내란 옹호자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계엄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이르기까지 그 불안과 불면의 밤을 우리가 뭐 키세스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 엄동설안의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내란을 이겨내고 탄핵을 우리가 겪어온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려고 이런 걸 보려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당장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예. 그럼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어떤 충격적인 어떤 인사라도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통합의 결과가 잘 나오도록 대통령의 인사 의지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고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이해훈 지명자 당사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을 옹호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죄할 건 해야 된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본인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실용 경제 정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기계적 능력이 아니라 전문성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그런 국정 기조, 국민적 정서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해훈 지명자가 보수적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꾸준하게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은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해훈 의원이 뭐 최저임금 위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해왔거나 그다음에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하는 법, 그 이자 제한법이라고 하죠. 이걸 발의해왔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저도 같은 동료 의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 힘든 시기를 넘어온 이 국민이 넘어온 이 과정에서 이해훈 지명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국민 정서상 매우 중요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쿠팡 관련한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연석 청문회가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데 어제 김범석 의장이 사과문을 내놓으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또 냈어요. 예. 이게 지금 불출석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 저도 그걸 봤는데 납득이 불가하다. 책임 회피성 변명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네. 불출석 철회를 결정하고 빨리 청문회 출석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해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책임을 추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이 쿠팡이 이 김범석 의장이 그럼 왜 이런
뭐 사과문 뭐 이런 걸 냈는가를 따져 보면 네. 속이 들여다 보인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된 대응이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기업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사과문에서 김범석 의장은 마치 쿠팡 사태가 봉합된 것처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예. 이것은 어떤 이유냐면 미국 시장이 결과적으로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사태의 진실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주주들을 향해서 그 메시지 관리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네네. 차후에 진행될 어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이제 그 소송과 과징금 산정 과정이 이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때 법리적으로 어떤 그 유리한 자료를 쌓으려는 전략이다. 네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또 분석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의 제재 예고가 네. 과거처럼 엄포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쿠팡 자체의 내부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이 제재가 형식적으로 그쳐서 매번 양호 등급을 줘왔어요. 쿠팡에게. 네네. 뭐 이러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 정부의 국세청 세무조사는 쿠팡의 한국 법인, 그다음에 미국 본사간의 자금 흐름까지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 향후에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검증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쿠팡이 이러한 얄팍한 전략으로는 이것을 넘을 수가 없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책임을 추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연석 청문회 하루 전인 오늘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 그것은 뭐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예. 일단 이러한 연석 청문회를 계속 강조하면서 쿠팡이 불출석 철회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압박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거론한 여러 조치 중에서는 뭐 입국 금지, 가수 유승신 씨 경우를 언급하면서요.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방안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쿠팡이 계속 이렇게 책임 회피로만 일관하고 어떤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조직적 책임 회피가 이루어진다면 결과론적으로 나중에는 뭐 그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언급하기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일교 특검 협상 오늘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에 나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특검 추천 주책으로 수사 범위를 놓고 접점이 잘 안 찾아지는 모양새인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전환협의회 등 3자 추천 그리고 신천지를 포함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3자 추첨의 대상으로 언급하신 이 주체들이 추천 주체가 돼야 된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우선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2명 추천권을 주고 있는 것은 법원 행정처장이거든요. 근데 이 법원 행정처는 아시다시피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네.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해야 되는 주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맞지가 않잖아요. 예,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법학교수회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소위 로스쿨 교수회죠. 네.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것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장은 완전히 뺀 그러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추천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원 행정처 추천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를 포함하느냐 여부인데 네. 민주당은 당연히 이 문제가 통일교가 어떤 종교 집단이 어떤 대선 등의 선거에서 무차별 로비 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후원금으로 분장한 어떤 그런 자금 이런 것까지 동원되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이거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신천지도 분명히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런 어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심각한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친 의혹이 있는 것들은 기왕에 할 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네. 국민의힘은 왜 신천지는 안 된다고 저렇게 극렬 저항을 하는 것인지 국민의힘이 무슨 신천지와 연관이 있습니까? 그 스스로 그렇게 연관이 있다고 자백하는 거 아닌가요? 기왕에 그 많은 국민의힘 얘기대로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이루어지는 특검이라면 이 계기에 그런 종교가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누구나 납득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추천 주체를 특검법에 담고 있고요. 네네. 신천지까지도 포함한 그런 모든 종교의 정치 개입 행위를 이번에 밝혀야 된다. 그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이제 협상을 하실 텐데 만약에 내일까지 합의를 못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이 통일교 특검 처리 시점을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엊그제 그 기자회견에서 네네. 새해 1호 법안으로 네. 2차 종합특검 추가 특검 할 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예. 사실은 강조를 했지만 꼭 1호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정청래 대표의 평소 생각에는 이 소위 통일교 특검 그다음에 2차 추가 종합 특검 이 두 가지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협의 결과 여야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조금 시간이 며칠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 문제는 함께 처리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뭐 하루 이틀간의 뭐 순서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이 두 가지 특검은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 특검이 이제 어제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종료를 했고 오늘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3대 특검 수사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3대 특검이 정말 많은 수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성과도 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국민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어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거짓말로 부인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 앞에 국민이 더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갚으면서 그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일 텐데 너무나 많은 그 비협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조희대 사법부의 연속적인 영장 기각으로 진실에 어떤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국민께서 이건 꼭 해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네네. 짧게 예를 들면 우선 이번 김건희 특검에서 해결 못한 의혹들이 있잖아요. 삼부 그렇죠. 토건 주가 조작이 있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있고 집사 게이트 이렇게 김건희와 연관성이 있는 것.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의 어떤 매관 매직에 관여했는지 이런 것도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런 뇌물 혐의 사건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이제 뭐 그만하면 됐어.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가지. 뭐 이러한 문제로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 이게 지금 네. 지방선거용 정치특검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성과가 없는 재탕 수사가 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말로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정리돼야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의 그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잘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덮고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에 유리하려면 민주당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슈를 끌고 가기보다는 이것은 빨리 이번 연내에 끝냈어야 될 이슈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로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민생, 경제, 성장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국민께 말씀을 드려야 여당에게 선거에 유리한 것이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선거에 유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선거에 불리한 구조예요. 선거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은 저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 국민께서 명령하신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예. 그러나 이 문제는 특검을 새로 구성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제 당 지도부는 이것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당 지도부의 메시지는 내년부터는 오로지 민생, 경제, 성장 이런 키워드로만 갈 로드맵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괜히 이 발목 잡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본인들도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싶으면 빨리 협조해서 끝내고 민주당과 함께 민생과 경제의 경쟁자로 하루빨리 나서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괜한 생트집 잡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당내 상황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지금 논란에 쌓이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내일 예정대로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또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김현정 우리 원내대변인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어서 매우 좀 독특한 위치에 있죠.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뭐 전 보좌진과의 불화와 갈등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보에 의해서 사안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만 그 과정에는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것은 특권의 갑질이라고 하는 국민의 분노 앞에 처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일단 원내대표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지위를 생각할 때 또 개인적으로 그런 억울함 또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또 가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 내일은 뭐 많은 언론이 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도 예를 들어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하시고 하신다면 그 이후에는 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일 30일은 그런 본인으로부터 국민도 궁금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예예. 해명을 듣고 싶으실 것이고 또 사과도 받고 싶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내일 예정대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제 출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3년 7개월 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그 공간을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청와대 복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한마디로 국가 정상화의 완결이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용산 시대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용산 이전이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많은 뭐 주술이다라고 하는 소위 참혹한 말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했어요. 결과는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용산에 들어가서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킨 그런 업무를 훌륭히 수행을 하고 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다시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새로운 국민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출발로 그렇게 삼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안녕하세요, 폴킴입니다. 오늘은 재민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는 다가오는 2026년 새해 바다를 보러 갈 거예요. 그동안은 여행 전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올해는 휠체어 슬로프가 장착된 편의 차량을 지원받아 준비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어요. 편의시설까지 알려주는 어플을 이용하면 즉흥 여행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첫 여행, 새로운 기회와 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월요일인 오늘은 큰 추위 없이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지만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 곳곳에는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고 7cm, 강원 내륙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과 도로 살얼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은 공기가 깨끗하지만 낮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시작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은 공기가 차차 탁해질 전망입니다. 또 동해안은 대기가 많이 건조하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5.2도, 광주 2.8도, 대구 영하 0.7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대전 전주 10도, 강릉 13도, 부산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 온화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져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새해 첫날인 목요일에는 서울 영하 11도, 부산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인사 발표 소식을 듣고 놀라셨습니까? 궁금합니다. 놀라셨어요? 많이 놀랬죠. 많이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2025년 올 한 해 같은 경우 객변의 한 해잖아요. 그렇죠.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네. 이 객변의 한 해를 맞이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정치가 다양하게 객변하는구나 이걸 실감했을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객변의 한 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네.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한 해를 보내기 전 마지막 파격적인 또 모습을 보인 게 이번 인사예요. 네. 아니 지금 사실 어제 제명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사실 인사 발표난 그날까지도 어제까지도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해운 후보자가. 그런데 이런 분을 이제 인선을 이제 후보자로 게다가 이제 지금 뭐 국간직이라는 표현을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처 장관이면 이것도 초대고요. 예. 여러 가지 굉장히 의미가 크고 중대한 자리인데 이해운 의원을 왜 발탁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일단 김성식 전 의원은 크게 논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분은 뭐 저도 뭐 두 분 다 잘 알지만 특히 김성식 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네네. 뭐 또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그 능력도 가지신 분이라 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 하시는 거에 크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해운 전 의원인데요. 이해운 전 의원이 뭐 KDI 경제학 네. 박사 출신이고 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그 해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분이고요. 예.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두 가지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분이 이제 소위 약간의 그 탄핵 반대 윤어게인 집회에서 했던 발언이나 뭐 하여간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 했던 그 발언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경제학자긴 한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뭐 크게 민주당하고 그 네.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예. 다만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철학적 차이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국은 그 전체 그 예산의 그 어떤 그 틀을 잡는 역할이 기획예산처 장관인데 그러니까요. 과연 그런 부분에서 그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같이 할 수 있을까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내 안팎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해운 의원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라고 그러고 제명하는 거는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물론 정당인으로서 그런 이 정부 발표가 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통령실 양해를 구하고 한 30분이나 1시간 전이라도 네. 당 대표 쪽에 연락을 하는 것은 필요했을 것 같아. 어떻게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의 약간의 예의만 있었다면 제명까지 가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 도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이제 중구 성동 그 현직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직을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그런 제의를 받았으면 최소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뭐 입각 제의를 받았다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개인 사적 사생활의 어떤 뭐 중요한 문제로 네.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이제 중구 성동 당협위원장직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네네. 이래야 되는데 불과 이제 서울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부 성동 그 당협 워크숍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동영상까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영상물도 좀 따가지고 네. 서울시당 위원장도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네네네.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네. 참 정치인의 도리로서는 참 마지막 본인이 뭐 정치적 큰 결단과 결심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입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신이 섰다 하더라도 자기를 그래도 삼선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방식이나 민주당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의 그런 과도한 그런 입법 권력의 남용 남발에 대해서 엄청난 그 비판을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혜원 의원 지역구가 어딘가면요 중구 성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언론사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많은 언론인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 플랜카드 이혜원 의원이 그런 그 플랜카드 많이 접했는데 다들 아인실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뭐 한 세 가지 측면에서는 이번 인사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네. 해치와 통합의 상징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전문성을 이제 보완하는 건데 지금 이제 고환율, 고물가 뭐 이렇게 가지고 지금 경제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요. 네네. 이 책임을 경제는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잘했는데 보수 진영의 전문가들 이렇게 해박한 사람들 내가 두 사람이나 모셔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정 전문성을 보완하는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의 뭐 어려움을 일부 해소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 야당 또 압박이나 이런 물타기 부분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갖다 내시험으로써 향후 예산안 심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런 야당의 어떤 포퓰리즘 공세를 일정 부분 이제 상쇄하거나 이걸 무력화하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지만은 그런 분위기까지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인사 발표 직후에 쏟아진 그 반응들을 보면 지금 명확하게 본인의 그 인선 사실을 뭐 지금 앞서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에라도 당 지도부 또는 서울시당 쪽과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로서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당에서는 어쨌든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통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김성태 대표님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혜훈 전 의원이 횟수는 뭐 많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른바 윤 어게인 활동을 했다라는 그 지점에서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도도 그렇고 저도 SNS를 좀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거 어떻게 이 윤 어게인을 지지한 사람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아까 오면서 저희 박수현 대변인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예. 박수현 대변인도 상당히 이제 약간은 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당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SNS나 여러 가지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요 지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니까 이거는 뭐 잘했다 무조건 이제 지지한다 이런 쪽이 있는가 하면 이건 대통령이라도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윤어게인 쪽을 하는 건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 쪽이 있고 당의 아까 저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을 보면 딱 그러다 보니까 그 박수현 대변인도 그렇고 다른 방송의 최민희 의원도 이 당의 입장이라는 게 인사를 존중한다. 대통령 인사를 존중한다. 이건 약간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말보다는 존중한다로 지금 가고 있어요. 대체로 공식적인 반응들이.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도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몇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에도. 그러니까 이분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어떤 협치나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다음에 경제 운영에서 보수적인 인사들의 의견까지 통합한 어떤 실용적 정책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예. 자칫하면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정책적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사실 윤호계인 문제는 네. 큰 논란이 안 될 겁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 네. 이해운 의원 분명히 반성할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았다. 그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자기도 찬성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래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럼 더 얘기하기 뭐해요? 민주당 쪽에서는. 네. 도리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배신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배신자로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먹히지 않습니다. 다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네. 재정 철학이에요. 이유는 너무 제가 잘 아는데 네. 이 재정 철학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예를 들면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확장적 재정이라든지 네. 또는 소위 얘기해서 그 재정 적자와 관련된 관리, 네. 그 재정 적자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운영, 그러니까 네.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이게 뭐 한두 해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본인의 차례, 네, 경제 오랜 기간 동안, KDI 네. 때부터 네네네. 뭐 한 거의 그 박사학위 논문 받고 난 한 30여 년 이상을 그러한 주장을 해왔던 경제학자죠. 정치인 이전에. 네. 과연 이제 그 문제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또는 소위 얘기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본인이 해명하고 조율해 갈 것인가가 사실은 훨씬 더 큰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홍익표 대표님 말씀에 상당히 일정 부분 그 부분은 동의를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저런 인사를 했을까? 한프로는 이제 분명히 통합과 실용이라는 메시지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분명히 정치적 목표가 있어요. 네. 제가 아까도 세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협치 통합의 상징 네. 그리고 얘기. 두 번째가 이제 재정 전문성을 보완하는 전문성. 그런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학대 재정 운영이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 학대 재정 어떤 이 정책을 갖다가 브레이크를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간직이 맞거든요. 기획예산처 20년 뭐 안에 부활된 네네. 이 장관은 예산을 손에 다쥐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학정적 재정 기조,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또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돈이 가게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 인상을 대로 자극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근본적으로 그럼 건전재정으로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결국에는 브레이크 또는 조종자 역할을 갖다가 맡김으로써 정책의 현실성과 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했나. 이건 아주 좋은 측면에서 고민이에요. 네, 그렇죠. 이 예. 고민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이 부분은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가 그렇게 좋은 그런 당정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본인이 이거는 정말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큰 포석을 가지고 시도하고 있는 건지. 정계 개편의 신호탄 큰 난 포석이라는 정말 말씀은 이 좀 너무 바로 제가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요. 그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제가 네. 갖가지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가지 했어요. 생각이 많이 그런데 들 그 정도로. 부분 뭐 네. 제가 지나가는 스쳐가는 이야기 정도만 네네네,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계 개편까지는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간 것 같고 현재로서 왜냐하면 네네. 이해운 의원이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력으로 소위 얘기해서 예. 어떤 일정한 그룹의 대표성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 정계 개편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뭐 높고요. 만약에 이게 대상이 유승민 전 대표였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예. 그러면 이제 진짜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사안인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이해운 그 전 의원이 과연 이제 이렇게 되면 청와대 정책실장 그다음에 구윤철 이제 재정부 장관이 재정부 장관이 그렇죠. 됐죠. 예, 네. 네네. 재정부 장관 이 등등하고 경제부총리하고 이 세 사람이 예산을 짜는 건데 사실은 국간직이란 말은 맞지 않는 게요. 네. 국간직위는 정확하게 하면 재정부 장관입니다. 국간을 관리하는 건 재정부 장관이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도리어 국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하는. 그렇죠. 네. 계획하는 거죠. 네, 그 계획을 통제하는 게 사실은 재정부 장관이에요. 재정을 갖고 우리는 네. 이만큼 쓸 쓸 수 있다 이런 걸 갖고요. 그래서 네네. 어떤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 이해운 장관이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죠. 후보자가 철학적으로 그러면 어떤 그 자기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반대해왔던 것들과 현재 그 정부의 어떤 정책 설계를 어떻게 조율할 거고 자기의 철학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이게 좀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통합과 관련돼서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소위 윤어게인 세력이라 하더라도 반성하고 예를 들면 이제 통합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는 찬성하면 대화의 상대를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의미도 있을 것 예. 같다. 지금 인사얘기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김성식 전 의원 기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이런 분석들이 나왔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이번에 인선된 차관급 인사들도 모두 국민의힘 강세 지역 출신이란 점도 눈에 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신설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대통령 정책특보의 측근인 육선의 조정식 의원 또 이한주 경문원 이사장이 발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한주 이제 정책특보를 통해서 정책이라든가 국회 대응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다 이런 전망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이후의 역할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통상적으로 어떤 특보나 이런 자리가 그렇게 크게 어떤 그 그립감을 갖고 일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저 보시면 과거 정부에도 특보들이 있었는데 그 특보들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냐 보면 어떤 조직의 운영상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거는 개선 조직이거든요. 이렇게 네네. 개통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특보라고 하는 건 횡적 조직에 네. 몇 배 빠져 있는 건데 일종의 참모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역대에도 크게 영향을 발휘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더군다나 이제 조정식 의원은 내년에 국회의장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뭐 오래 못 하실 거예요. 만약에 네. 이런 상황이면 네네. 특보 자리를 갖고 국회의장 경선에 나가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예,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이제 그런 파격 인사를 통해 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예. 마지막은 이제 역시 그래도 6.3 지방선거까지도 포석을 두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이제 보수 진영 내에 엄청난 이제 논란 또 분란의 소지를 또 만든 부분이거든요. 예. 벌써 시작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 다 부산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김성식 의원도 저 개인적으로 아주 뭐 가까운 민본 21이라는 그 같은 소장 계획파 그 모임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또 네네네. 멤버하고 네. 또 지금 이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정치적으로 힘든 일 있고 하면은 뭐 솔직히 오라버니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럴 정도로 뭐 저하고 몇 달 전에도 봤는데 네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을 한다는 것은 결론은 부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네네. 이런 수도권에도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지방선거를 리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의지를 좀 단면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3대 특검이 이제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을 민주당에서는 최우선 안건으로 지금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3대 특검 일단 총평을 좀 잠깐 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야당에서 먼저 하셔야겠죠. 네. 저는 뭐 분명히 민주주의 특검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는 뭐 6개월간의 총 16가지 범위의 의혹을 수사하면서 예. 권력의 성역을 허물었다는 점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이제 영부인을 구속 기소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제 지전이겠죠.
그렇지만은 그 한계라는 것은 특히 이제 통일교 특검 이야기가 여야간에 지금 어렵게 이제 합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것. 특검은 정치적으로 엄격한 중립을 가지고 그런 특검의 임무를 갖다 소명을 다해야 되는 건데 정치의 편협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사를 미안하고 또 이첩하는 이런 행위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의 뇌물 혐의 뭐 이런 추가 수사에 필요한 핵심 사안들은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그 국수본으로 이첩됐지 않습니까? 적법성이나 또 인권 논란 수사, 양평동 지금 공공지구 그거 수사하면서 양평 공무원 결국 죽음으로 결계한 강압 수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강압 편파 수사의 그 논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민중기 특검은 아무런 책임을 또 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거대 입법 권력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가 뒷받침을 한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그런 소신과 소명을 다하는 특검이다. 이런 평가는 절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특검의 가능성을 상당한 여지를 두고 뭐 180 수사를 마무리하는 저 모습. 저걸 제한된 기간 동안 그런 수사 인력으로 또 제한된 그 수사 영역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그게 특검인데 그냥 백화점식으로 그냥 구멍가게식으로 그냥 전체 다 그냥 손을 대다시피 해가지고 어느 것 하나 깨끗하게 마무리된 게 없는 건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어서 제2특검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책임은 민주주의 특검에게 상당히 큰 소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총평을 해주셨고요. 네, 홍익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당에서도 좋은 점수를 안 줘요. 재미있는 거는 이게 특검에 대해서 물론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정하게 예를 들면 크게 이제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은 크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수사가 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수사 대상이 모호했고 계속 확장됐어요. 네, 그렇죠.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또 사건이 터지고 새로운 또 사건이 게 계속 터지고 나왔죠. 뭐 지금 화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교도 처음부터 그 수사 대상이 됐던 거 아니었던 아니죠. 사건이었잖아요. 등등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사실은 애시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또 여의도 안팎에서 분석은 저 김건희 특검은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 사건 그 3대 특검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는 그 이 진술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나 어떤 증언보다는 개별적인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였다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수사팀도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여권에서도 불만, 이렇게 하면 야권에서도 불만,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가 조금 상대적으로 제한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속도를 내기도 쉽지 않았고 등등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 2차 종합특검이라고 얘기하는데 2차 종합특검이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정리를? 말 자체가 일단 종합특검이라고 종합이라고 그 세 개를 다 아우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할 때 특검은 제한된 기간, 범위 대상들을 해놓고 수사를 하는 거지 이게 종합이란 말하고는 안 어울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란 특검에서 어떤 건 지금도 한 몇 개 있어요. 지금 그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종합특검이란 말을 하지 말고 무슨 건에 관련된 종합특검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한 그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서 한 수사 범위를 5개 이상 넓히지 않고 대표 발의한 건 14개인데 그거를 확 줄여서 명확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첩할 건 좀 이첩을 하고 그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나 기존 수사기관들한테 이첩할 거는 아직 검찰도 내년 9월까지 수사할 수 있으니까 검찰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검찰에
또는 공수처 할 건 넘겨주고 아주 중대한 것들을 가지를 좀 쳐서 한 5개 정도 안팎으로 해서 좀 그 특검에서 집중할 수 있게. 안 그러면 이거 3차 종합특검 갑니다 또. 2차 시작도 안 했는데 3차 예. 얘기까지. 예, 지금 이제 아무리 지난 9월 21일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청을 이제 네.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시켰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내년 10월까지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1년 전부터 무력화시키고 모든 걸 특검에 의지해가지고 의존하고 특검 아니면은 마치 뭐 이런 중대한 사건은 어떤 경우든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가 돼버렸다면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주의 특검도 경찰의 수사에 이첩하고 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네네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주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집권 세력들이 특검을 계속 남발남용하는 부분은 이건 대단히 혼란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6.3 지방선거 앞두고 이 정치적 목적 외에 무슨 이 특검을 가동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게 이 예. 특검이라는 거는 뭐 시체 말로 양날의 칼이라서 야당을 수사하는 것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여당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는 이미 국민들의 생각은 현재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모든 수사, 권력형 수사가 앞으로 이제 그 생기기만 하면 무조건 특검으로 가자라는 거를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야 될지 이게 그래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하면은 이 정부 여건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두 분이 공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의 원래 역할, 성격 네. 명확하게 하고 구체하게 하고 제안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2차 네.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이번처럼 또 14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14건을 어떻게 저 그 170일인가 안에 그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할 것과 그 다른 이 수사기관 이첩할 거를 좀 더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폭로해서 고소 고발로 넘어가고 있고 내일 본인이 이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서 박수현 의원도 내일 이제 입장을 발표할 거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해명과 사과라는 단어로 조금 그 성격을 내다 보시더라고요. 자, 일단 이 김병기 의원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김성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집권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권력 서열을 굳이 매긴다 하면은 집권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5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국회의원 배지 하나도 공인 중에 공이지만은 원내대표는 더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보좌했던 그런 참모진 스태프들과의 그런 문제였다면은 이거는 어떤 경우든 지금 이렇게 대처 방식이 이 자체가 더 큰 이제 불신과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 가족 특혜 의혹이라든지 기업가의 유착 의혹 그리고 이제 보좌진에 대한 이 갑질 사적 도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이걸 물타기를 하고 보좌진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려면 뭐 작년에 그 6명 그 보좌진을 갖다 해고를 하지 말았어야죠. 네. 본인은 갑의 신분에서 갑질은 다 해놓고 그 보좌진들이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들 생계를 찾았는데 그래서 찾은 직장들이 이제 쿠팡인데 쿠팡의 대표까지 또 만나가지고 그나마 그 일자리까지 또 일을 상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 이걸 앞으로 다른 직장을 또 선택하더라도 이런 갑질로서 계속 이렇게 피해를 준다면은 이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 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구차하게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본인이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걸 수습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네. 도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잠시 중요한 거죠. 후에 이 말씀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병기 대표 관련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 대표님,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그 민망한 일이죠. 우선 그 사안 자체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 의원과 보좌진 간의 갈등으로 이제 문제가 불거졌죠. 네. 근데 두 번째는 그 불거진 내용들이 되게 이제 의원의 갑질 또는 그 어떤 특권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민망하죠. 무슨 뭐 정책적으로 뭐가 갈등이 있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의원의 특권과 관련돼서 보좌진이 그것을 했는데 이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네. 또 보좌진들에 대해서 뭐 어떤 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얘기는 조금 더 이게 사실과 좀 비틀어지고 과장되고 네. 왜곡됐다 이런 얘기가 네. 있지만 팩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부인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마 내일 이제 전체적으로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내에서도 의견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빠른 시일 내에 그 거취를 표명하는 게 도리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아직까지 사실관계나 이런 것도 정확히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뭐 약간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안으로 지금 저 원내대표가 물러난다면 그 자체가 도리어 이 그 여권의 어떤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또 뭐 SNS를 통해서 일부 표출되고 있는데 아직 그 당 대표 선거의 여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쪽과 정청래 대표를 반대했던 쪽의 여파가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도 또 맞물려 가지고 지금 돌아가서 제가 보기엔 상당히 여권 내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려가 좀 걱정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제 이 여권 내도 그렇고 야권 내도 그렇고 이제 내년 6월 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내부적으로 뭔가 이 요동치는 상황이 같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저희가 김병기 원내대표 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앞서서 장경태 의원 건도 있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건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또 추가 고소도 있고 하는데 여전히 뭐 그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이고 하니까 이 두 개를 놓고도 사람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거 한쪽으로 너무 기우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를 100일이 돼도 기자회견을 안 한 사람인데 다른 거 가지고 기자회견이 아니라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 이 보좌진과의 갈등 이 문제 그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 당사자인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은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는데 대려 당대표가 나서서 대신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 사과하는 이 부분은 이미 당신은
우리 당이 볼 때는 깊은 지금 문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불을 붙인 얘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에 장경태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일벌백계로 가지고 당 뭐 이걸 당에 이제 뭐 당 감사위원회 뭐 이런 징계 절차에 이렇게 징계 절차 가기 이전 단계에서 조사를 지시했지만 그게 한 달쯤 다 돼가지만 아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아직 말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단호한 어떤 자신의 정치적 소신 절대 못 가집니다. 이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 원내대표는 대통령실하고 바로 창구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여론이 약화되면은 네. 당 내적으로는 또 갈등이 이제 갈등이 상당히 깊어질 거예요. 정청래 당대표,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맹청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네.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입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남의 당 이야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 우려는 되죠. 네. 뭐 제가 개별 건에 대해서 뭐 장경태 원건이나 지금 뭐 저 김병기 원건에 건건히 얘기하진 않겠는데 예. 옛날 생각이 나요. 그 제가 이제 그 모셨던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제가 같이 이제 수석 대변인하면서 모셨는데 그때도 사건이 많았습니다. 사건이 많았는데 이해찬 대표가 하신 말씀이 의외로 이해찬 대표 이런 건에 대해서 그냥 뭐랄까 좀 쿨하게 대응한다고 그러실까요? 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건에 대해서. 네네. 근데 그 대표가 이런 문제를 그 정리할 때 원칙이 있어야 돼요, 항상. 원칙이 있어야 된다. 예, 원칙.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원칙을 정해놓지 않고 대응을 하면 이게 이제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지키든가 정리하든가 뭐 이게 그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야당 때는요. 뭐 이게 여당의 정치적 탄압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여권은 국정 운영의 어떤 이 핵심 축이다 보니까 여당이 네. 이런 사안이 불거졌을 때 국민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 그러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를 자꾸 지켜봐요. 네. 그런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지키든지 또는 정리하든지 둘 다 하더라도 일관성과 원칙이 있어야 돼. 그 원칙을 당대표가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 개인으로는 정청래 대표인데 이제 출범한 지 6개월쯤 되는 여권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여권이 어떠한 이 신상필벌 그다음에 정치적 논란이 됐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고 어떻게 국민과 설득해서 버틸 건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시점이 됐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부터 이제 필리버스터 이후에 또 통일교 특검법을 계기로 해서 범보수 연대설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식 웃으셔서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 세 분을 합해서 장한석 또는 장동석 연대설 이거 좀 말을 만든 거잖아요. 예. 어쨌든 연대설이 나오고 있는데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시기인가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네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제 최고위를 갖다 무한공항 네. 사고 일주기 때문에 일주기라서 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 기자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뭐 이런 한동훈하고의 갈등 그리고 객신당 인숙 당대표하고의 네. 그런 연대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걸 역시나 뭐 그 질문을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하고의 연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끊지는 않지만은 그 전에 이제 자강론을 들고 나왔어요. 자강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더욱더 크게 결집해야 된다. 보수 우파 진영이 크게 결집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당의 변화와 또 쇄신까지도 그리고 인적 쇄신까지도 가져간 이후에 그런 가운데 이제 연대를 모색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언론 6.3 입장에. 지방선거를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이제 그런 보수 진영의 연대 없이 그냥
선거 치를 거냐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입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또 장동석, 한동석 뭐 이런 입장을 내지만은 네. 뭐 당에서 받아들인 것은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 네. 언론이 너무 앞서갔다는 것으로 좀 말씀이 들리는데요. 예, 이게 아마 그 한동훈 대표가 필리버스터 이후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네. 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 같은데, 네네. 뭐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앞으로는 있다. 왜 그러냐면 네. 장동혁 대표도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고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죠 참. 이준석 대표도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각각의 지금 이 그 한계점들을 그 취약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보완해야 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제1 야당이라는 어떤 그 거대 정당의 어떤 그 힘.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그래도 보수권에서 약간 그나마 대중적 그 지지자를 갖고 있는 팬덤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네. 그다음에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거에 있을 때 기획력이나 뭐 나름대로 큰 선거를 치러볼 때 이 경험이나 그 의외로 그 세 분 중에서 제일 경험이 많은 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이 각각의 약점과 장점을 갖고 결합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는. 왜냐하면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지방선거가 현재 국민의힘으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쁘면 세 분 다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시점이 문제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언젠가는 하게 될 거다. 예. 근데 김성태 대표님 말씀 지금은 좀 너무 제가 이제 당내 상황을 볼 때는 지금은 섣불러요. 아직 이게 때가 이제 좀 되어야 네네. 모든 문제가 이제 또 뭐 용기와 의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네. 지금은 당 내적으로 보더라도 네. 그런 아직까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그러니까 또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어떤 의지와 결심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나 절박하냐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번 지방선거든 아니면 그 2년 후에 있을 총선이든 네. 어떤 시점의 문제일 뿐인데 네. 얼만큼 절박하느냐가 네. 그 통합이든 연대든 결정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장 대표가 이번 주부터 아까 무안공항 그 일주기 추도식도 그렇고요. 추모식도 그렇고 지금 이번 주에 또 호남을 찾았으니까 매달 한 번씩은 호남을 찾겠다고 얘기했고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또 호남행을 택했고요. 지금 선거 얘기를 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외연 확장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 보이는 이런 박스권 정체를 탈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르다곤 하셨지만 이게 어떤 외연 확장을 위한 기조 변화까지 가려면 언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당의 입장이 이제 그런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은 보수 우파의 그런 결집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에서는 네. 그런 측면에서 당 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인식의 차이, 그런 뭐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런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보수 우파 지정 내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극복하고 이게 지금 현재 갈등 구조로만 나와 있지 이걸 갖다가 정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통합 시너지 에너지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하고 저도 이제 그런 결기를 가지고 이제 통합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뭐 입장은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 장동혁 대표가 1월 초쯤에 무슨 입장을 이제 당의 변화 쇄신을 포함한 어떤 그런 6.3 지방선거의 전략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이제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본인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감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네.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아서요. 지금 쿠팡 연석 청문회가 내일부터 열릴 예정인데 김범석 의장은 어제 뭐 사과를 하면서도 역시 또 못 나오겠다. 예, 불출석 사유를 냈어요. 이게 근데 지금 맹탕 청문회가 또 되면 이 더 여론이 약화될 것 같고 탈팍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서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더라고요. 당장 불편함은 참을 수는 없는데 이 상황이 계속될수록 지금 이제 이런 여론들도 점점 더 나빠질 것 같은데 홍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민주당에서도 내겠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하시는데 이게 맹탕 청문회가 국회의원들이 뭐 준비를 안 해서 맹탕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쿠팡 측의 비협조, 특히 김범석 의장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서 이게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사과문도 보면 자기의 책임 회피에 급급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사과고 그리고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명분으로서의 그걸 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쿠팡이 일방적으로 지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렇죠. 효과는 봤죠. 미국 시장에서. 네, 증시에서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앞두고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은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효과를 확실히 거두고 지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질이 나쁜 이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야 되고 이게 정쟁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해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오늘 여기서 말씀 그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오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 곳곳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비로 오겠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도 서울 8도, 대전, 광주, 대구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져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여자 탁구 스타 신유빈이 연말을 훈훈하게 달고 화제입니다. 연말을 맞아 1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삐약이 신유빈 선수. 근데 기부한 액수는 삐약이 수준이 아니에요. 예, 코트 위에서도 참 투지와 열정이 돋보이는데 기부도 굉장하네요. 네, 뭐 사실 이 정도 되면 뭐 산타크로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네네. 네, 지난 27일입니다. 주말에 신유빈과 함께하는 전국 유소년 탁구 대회가 당진시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당진시에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사실 2회 대회였는데 1회 대회 때도 1억 원을 기부했어요. 사실 빨리 보통 파리올림픽 이후에 신유빈 선수의 이런 기부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지역 사회에 뭐 유소년, 장애인 가릴 거 없이 사실 이 정도 따뜻한 마음이면 탁구 선수 말고 다른 거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첫 월급 탔을 때 보육원에 아이들 운동화를 선물했다고 그래서 화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초등학교 탁구 연맹의 유소년 선수 해외 전지훈련비 지급, 또 한국 여성 탁구 연맹 후원도 하고요. 또 부산광역시 탁구협회도 가서 유소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사랑의 열매 월드비전과 함께 후원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가 청소년 소아암 어린이들의 의료비도 지원하고 뭐 정말 뭐 올해 임종훈 선수하고 좋은 성적도 거뒀는데 탁구만 잘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도 따뜻합니다. 근데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동안 이런 기부행위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한편으로는 소감 같은 걸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쿨합니다. 뭐 올 한 해도 나눔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더욱더 깊게 느껴졌고요. 어려운 이웃들과 온기를 나눴을 이 온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다. 딱 그거 하고 끝입니다. 굳이 뭐 구절절하게 뭘 달지 않고 그래서 정말 잘 키운 탁구 선수 아버지처럼 얘기하시네요.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올 시즌 여자 단식, 배드민턴 단식의 안세영을 포함해서 우리 선수들이 세계 랭킹 그리고 상금 랭킹을 모두 석권했다고요. 네, 뭐 안세영 선수가 이미 뭐 세계 최초로 11개 대회 우승하면서 네. 남녀 통합 한 시즌 최고 기록인 이제 11개 대회 우승을 하면서 네네. 상금이 100만 달러를 넘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네. 27일 날 이번에 세계 연맹이 남자 복식 조의 네. 상금을 발표했는데 1위 서승재, 2위 김원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승재, 김원호조가 세계 랭킹 1위인데 상금 랭킹도 사실 1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서승재 선수, 진용, 김원호 선수와 함께 올해 12번 우승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원호 선수하고 11번 우승했는데 총 85경기에 나가서 77승, 승률 90%가 넘어요. 구할 없는 승률을 올리면서 네네. 총 상금 50만 3,584달러, 약 7억 2천여만 원의 상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전체 1위고요. 네네. 김원호 선수는 서승재 선수보다 1억 원 부족한 49만 6,696달러. 네. 그래서 1, 2위 선수가 우리인데 참 묘하게 두 선수만 우리 돈으로 7억이 넘었어요. 3위인 펑한재 선수는 6억 9천만 원이 좀 안 돼서 그래서 뭐 한국 선수들이 실력도 좋아지고 상금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배드민턴에서 여자 복식과 여자 단식과 남자 복식은 뭐 당분간 우리가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말에 참 좋은 소식이네요. 자, 프로야구에서 포수 강민호 선수가 결국 삼성에 남기로 했습니다. 네. 삼성과 2년 이제 재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가 롯데에서 14년 있은 다음에 지난 2017년에 처음 삼성하고 이제 그 FA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사실 올해 나이가 40을 넘겼기 때문에 은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삼성과 이제 10시즌을 채우면서 이제 우승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KBO 리그에서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4번째 FA인데 2013년 17년, 21년. 뭐 다른 선수들이 이제 BFA 계약, 단연 계약이라든가 해외파에 돌아온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우리 선수로는 유일하게 FA, 순수 FA로는 4번 계약한 유일한 선수가 됐습니다. 네네. 뭐 통산 2,496경기를 뛰었으니까 이제 4경기만 하면 2,500경기를 뛰고요. 뭐 아직도 쌩쌩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백업 포수다 그러는데 거의 주전 포수급이거든요. 예. 그러면 삼성 포수 왕국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박세혁 선수를 NC에서 데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민호 선수가 든든히 지키고 이런 걸 보면 전력 보강하는 면만 보게 되면 내년에는 삼성이 우승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팀 전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단순히 강민호 선수가 삼성에 남는다, 재계약했다의 수준이 아니라 조용히 차분히 우승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내년에 LG와 또 한화 또 삼성이 다투는 프로야구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우리 대표팀하고 같은 조에 속한 남아공이 이집트보다 수적으로 우세였는데도 패배를 당했어요. 네, 이 정말 남아공 도깨비 팀인 것 같아요. 네. 지난 23일 앙골라 이길 때 2대1로 이길 때만 하면 어디서 공격도 굉장히 날카롭고 중거리 슈팅도 좋고 뭐 수비가 약간 빈틈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는데 물론 이제 뭐 이집트에는 살라흐라고 하는 이제 리버풀의 강력한 골잡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경기를 전체적으로 잘 못 풀었고 경기 전반 종료 직전에 살라흐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내줬는데 이 선수가 세게 차지도 않고 그냥 파넨카킥이라고 하죠. 골키퍼를 살짝 속이는 그런 골로 넣어서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18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한 골도 뽑지 못하고 그래서 이집트와의 경기는 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떠올릴 만큼 아주 졸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짐바브웨와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짐바브웨를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뭐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가게 되는데 도깨비 팀인 남아공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라일 포스터 선수를 제외하고는 공격의 세밀함 또 위협적인 면이 조금 무디지 않나 싶어서 잘만 저희가 연구하게 된다면 북중미 월드컵에서 1승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분석을 해서 남아공한테 이겼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올해 축구계 8대 기적이라고 불리나요?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 리그 우승이 포함됐네요. 얼마나 그 우승을 못했으면 너무나 이제 사실 기량과 명성에 비해서 우승과 인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우승을 하면서
독일 축구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 마르크드가 선정한 8대 기적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뭐 저기 그 남미의 아주 작은 나라 퀴라소가 월드컵 본선에 오른 게 8대 기적에 포함됐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 보면 손흥민의 우승 아주 희귀하고 진기하고 값지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의 16연승과 비교해 보면 조금 너무나 늦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기록이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늦었지만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또 잘 유종의 미를 걷고 또 미국으로 갔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딱 우승하고 내가 EPL에 남지 않는 이유는 토트넘과 겨루지 않기 위해서다. 네. 이건 정말 주옥 같은 멘트도 하고 갔죠. 네. 자, 프로농구 SK가 안영준 선수의 극적인 버저비터로 정말 짜릿하게 승리를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뭐 많은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경기가 정말 굉장했어요. 전체 다 안 보고 20초만 보면 됐었는데 20초 남기고 한 점 뒤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오재현 선수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역전을 당했어요. 어떤 실수를 한 건가요? 골대 밑에 그 한마디로 단독 찬스였는데 그 골을 못 넣고 그 공을 리바운드 잡으려다가 상대 선수에게 반칙을 범했어요. 반칙을 범해서 프리드로 2개를 줬고 그러다 보니까 66대 65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와. 남은 시간 6.4초. 그런데 이제 그 안영준 선수가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골을 성공시켰어요. 영화 같아요. 네, 그래서 67대 66. 그러니까 사실 거의 1시간 경기를 20초 만에 압축해서 마지막에 가장 강렬한 하이라이트를 선물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MVP다운 그런 활약이었다. 그리고 사실 오재현 선수를 살려냈기 때문에 아주 팀 동료가 그야말로 요즘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 붕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선수를 구해냈기 때문에 뭐 SK 입장에서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주 그 여러 농구 경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어서 오늘 소재로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